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. 최근에 한 남성 유튜버가 자신이 겪은 몸캠 피싱 피해 사실을 고백했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분석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사건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은 그 고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응, 특히 그 2차 가해 문제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. 네, 그 분석글이 단순히 사건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왜 유독 남성 피해자에게는 좀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는지, 또 그게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는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거든요. 맞아요. 그 질문들 속으로 좀 같이 들어가 보면서 당신께서도 이 현상의 본질, 또 그 배경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네, 함께 그 답을 좀 찾아가 보시죠. 일단 사건을 좀 보면요. 정말 끔찍했어요. 그 유튜버분이 불법 촬영, 그리고 협박, 심지어 영상 유포까지 이게 다 결합된 몸캠 피싱 피해 사실을 직접 밝혔고요. 정말 힘든 고백이었을 텐데요. 네, 그러면서 자기가 겪고 있는 극심한 불안감, 또 수치심 같은 고통을 토로했는데 근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. 그 반응들이요. 그 반응들이 네, 이 문제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자료를 보면 보통 이럴 때 괜찮으세요? 뭐 이런 위로가 먼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. 그게 아니라 아니 왜 그런 걸 찍었냐? 애초에 잘못은 본인한테 있는 거 아니야? 남자가 더 조심했어야지. 뭐 어쩌다 그런 거에 걸렸대? 이런 식의 비난 아니면 책임을 떠넘기는 말들이 막 쏟아졌다는 거예요. 피해 사실 자체보다는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 그 사람의 행동을 막 따지는 거죠. 맞아요. 심지어는 좀 기가 막히네.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유출된 그 영상 속 피해자의 외모를 가지고 품평까지 했다고 하니까요. 정말요? 네, 뭐 생긴 건 멀쩡해 보이는데 왜 저런데. 심지어는 뭐 누구 영상이 더 낫다. 이런 식의 댓글까지 달렸다고 하니 이건 뭐 이건 뭐 별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2차 가해죠. 그렇죠.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. 이런 반응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. 만약에 피해자가 여성이었다면 어땠을까? 우리 사회의 반응이 똑같았을까요?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이 분석글에서도 정확히 그 부분을 짚고 있어요. 아마 여성 피해자였다면 뭐 힘내세요, 응원합니다 이런 댓글들 그리고 2차 가해 멈춰주세요 같은 해시태그 운동 같은 거 그런 게 먼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언론의 보도 태도도 좀 달랐을 것 같고요. 네, 아무래도 피해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좀 더 접근했을 가능성이 크죠. 결국 그 말은 남성 피해자에게는 유독 더 엄격하고 어찌 보면 좀 냉담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. 뭐 이런 이야기네요. 왜 그럴까요? 대체 왜? 그게 바로 우리 사회에 정말 깊게 뿌리 박힌 어떤 고정관념 때문이라고 분석은 지적하는데요. 바로 남성은 강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. 그 오래된. 네, 이 틀 안에서는 남성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건 나약함으로 치부되기 쉽고 특히 이런 성적인 피해를 고백하는 건 수치스러운 일, 망신 이렇게 여겨지기 너무 쉬울 거죠. 그러니까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어떤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까 봐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네요. 맞습니다. 이게 듣고 보니 단순히 그냥 남자, 여자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. 뭐랄까, 우리 사회가 피해자한테 어떤 특정한 모습, 그러니까 피해자다움이라는 그런 틀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? 그렇죠. 그 틀에 안 맞으면 피해자로 잘 인정도 안 해주고 오히려 막 비난하고 정확히 그 지점을 짚으셨어요. 네. 몸캠 피싱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촬영, 협박, 유포가 다 결합된 거잖아요. 이건 뭐 누가 봐도 명백한 성범죄거든요. 맞아요. 범죄죠. 그런데도 아니 애초에 빌미를 준 게 잘못 아니냐. 남자도 조심했어야지.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건 전형적인 2차 가해예요. 범죄의 책임을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한테 돌리는 거죠. 이 분석글을 보면서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피해 사실 앞에서 공감이나 위로보다는 판단이나 비난을 먼저 하게 됐을까? 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. 네. 그러면 이런 좀 뭐랄까 삐뚤어진 시선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? 그 근원이 뭘까요? 그 뿌리가 생각보다 훨씬 깊은 것 같아요. 전문가님 말씀처럼 남자는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. 또 뭐 성적인 문제는 그냥 부끄러운 거니까 평생 감추고 살아야 한다. 힘든 일은 남한테 말하지 말고 혼자 조용히 해결해야지 떠벌리는 건 창피한 거다. 이런 생각들이요. 네, 그런 오래된 사회적 통념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내재하고 있는 거죠. 네. 바로 그런 통념들이
피해자를 점점 더 구석으로 몰고 입을 다물게 만드는 겁니다. 고립시키는 거죠. 결국 그렇게 침묵을 강요하는 사회는 사실 누구에게도 안전하지 않은 거잖아요. 맞습니다. 바로 그 점이 중요해요. 지금 이걸 듣고 계시는 당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 언제든 정말 예기치 못한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누구든요. 근데 만약에 피해를 입었는데 이거 말했다가 비난받으면 어떡하지?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도움도 못 청한다면 그런 사회가 과연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? 없겠죠. 네. 결국 침묵하는 사회는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걸 이 자료는 좀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분석이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누군가가 정말 큰 용기를 내서 자신의 피해를 털어놓았을 때 우리의 첫 질문은 아니 왜 그랬어? 이게 아니라 괜찮아요. 네, 괜찮아요. 이게 먼저여야 한다는 거죠. 피해는 정말 성별을 가리지 않는 거고 우리의 공감이나 지지에는 어떤 조건도 붙으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됩니다. 네.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어떤 특정 집단에 향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얼마나 쉽게 2차 가해라는 구체적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, 그리고 그게 어떻게 피해자를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몰아넣는지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. 우리 일상 속에 사실 알게 모르게 스며 있는 이런 암묵적인 사회적 압력들 있잖아요. 네. 그것들을 당신은 평소에 어떻게 좀 감지하고 있는지, 또 이걸 꺼나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. 네, 좋은 질문이네요. 그 질문이 어쩌면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.